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광주에서 신축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죠. 작업자 6명이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수색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해 6월 이 차도를 덮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아직 생생합니다. 어제가 바로 이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인데요. 늘 법과 제도가 늦습니다. 우리는 왜 반복되는 사고를 이 데자뷰처럼 보고 또 봐야 하는 걸까요? 며칠 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도 지난해 봤던 사고와 닮아 있었죠. 소방관, 건설 노동자, 또 퇴근하고 학교하던 시민, 학생, 자,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의 문제죠. 공동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고 전쟁 억지력을 강조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일과가 바빠서 각자의 삶이 버거워서 이 안팎의 위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 때로는 주목해야 하고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까지 56일 남았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여러분의 알찬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추가로 5분께는요. 제 따끈따끈한 신간, 굴을 만드는 경험의 힘 개별 발송해 드리는 주간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광주 주상복합단지 지상 39층 붕괴 2일차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 기자님? 네, 한 30여 분 전에 구조대원과 일부 수색견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투입된 건데 이게 안전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 결과 구조대원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수색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6명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 또 드론을 통해서 적외선 감시를 통해서 또 실종자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참 이 영상 또 이 소식을 듣고 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당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이 거푸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무너지고 또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우선은 보고 있어요. 정확한 네. 건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은 23층에서 38층 양쪽 외벽이 붕괴를 해서 네네. 작업자 2명이 잔해물에 떨어지면서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있다 구조가 됐고 한 명은 잔해물에 부딪혀서 병원에 옮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수색 작업이 진행돼서 6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황을 쭉 보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네. 오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했고 실종자분들 또 가족분들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유동규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종자 수색과 그 구조가 급선무다. 그래서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번에 있었던 지난해 6월 재개발 위한 철거 작업. 네. 합동 참사 이렇게 보죠. 그때 9분이 숨지고 8분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사고, 그 철거 작업의 원청 회사였어요. 그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 이 관련 법안 이게 어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제 이런 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과했었죠. 네. 근데 올해 또다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네. 1년에 몇 번 하는 걸까요? 인재 아닙니까? 같은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네.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학동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3.3제곱미터 평당이라고 하죠. 이 해체 단가가 28만 원에서 10만 원, 4만 원, 2만 8천 원까지 그 흔히 말하는 재하청의 제재하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림 해체 공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총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때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입주를 앞두고 아마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양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또 한 번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그 하중을 못 붙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대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이 시공사가 도대체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는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인근 주민들이 좀 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나서고 있는데 집안 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있었다. 이것이 만약에 공사가 재개된다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안전진단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돈의 문제다라고 본다면 도대체 10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평당 원래 건설비에 그럼 그 중간에는 계속 이제 이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가면서 중간 업체들이 마진을 계속 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은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거 뭐 철거해라. 이거 건설해라. 그럼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사가 돈을 받아서 하청을 줘서 B사에게 하청을 줘서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B사는 그 돈을 받아서 C사에게 재하청을 준다면 B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학동 4구역 같은 경우 제재하청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 B, C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D사에게 맡기는 이런 꼴이 돼버리거든요. 비용만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건축업계에서 또는 건설업계에서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감독을 어렵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라고 해서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이 하루아침에 잘리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사례로서 남아있고 그걸 다시 막고자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또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높은 확률로 시공사가 누구에게 맡겼는지 맡긴 사람이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힘 좀 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입김이 만약에 또 작용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 정밀 진단을 해서 결과가 이 공학적인 결과 나올 수 있겠죠. 강풍의 영향이 어떻고 콘크리트 타설이 어떻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처벌 안 받으면 다음부터는 안전 점검했는데 이런 규범을 준수하시오. 안 지키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저희 굉장히 안타까운 참사지만 조금 전에 우리 오평론가님 와우 아파트는 굉장히 옛날 얘기고 이 90년대만 해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이런 참사가 있었단 말이죠. 21세기에 왜 반복되는가. 결국 죽음의 구조화가 해체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고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건설 현장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 중진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게 발동되지 않았는지 지역 주민들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놨다고 하는데도 작동하지 않은 부분 이것도 좀 어떻게 된 건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영상을 뉴스로 보면요. 정말 참담한데 그 높은 건물의 외벽이 그냥 쭈르륵 뜯어 나간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매몰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청취자 2315님 40년 이상 건설업에 근무한 경력자로서 이런 사고는 처음 봅니다. 정밀한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인 정신이 부족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건설 문화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축물 그냥 100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지역의 하나의 문화를 구성하는 공간 문화가 되는 건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 지시가 내려왔네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강화 같은 후속 조치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 담당도 정말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원인 진단도 문제지만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네. 사람을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6분이나 연락이 두절인데 꼭 오늘 찾고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사고 소식은 늘 너무 가슴이 아프고 건설 산재가 산재 중에 비중이 높아요. 네. 앞으로 정말 안 보게 되기를 기원해보고요. 다음 뉴스를 보면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약 경쟁인데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또 새로운 공약이 나왔습니까? 네, 뭐 연일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네. 정책 비전 대결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제는 신년 기자회견 대 신경제 선포식. 그렇습니다. 이겠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제 발표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 그 내용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자신의 임기 내에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도체 또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에스 산업 이런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 로봇이나 그린 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이런 이머징 이 5가지 신산업 프로젝트 이것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한창 얘기를 했던 요소수 대란 네. 이런 문제들 또 반도체 대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고 또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이 총괄하는 국가 공급망 진단 체계 이것도 구축하겠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너무나 지금 규제 위주로 그러니까 인증을 통해서 게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풀어주고 모든 연령대에서 좀 게임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2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재미있었던 부분이 기자들 질문 중에 윤석열 후보한테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지금 요번에 뭐 정책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 연령대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임이나 뭐 해본 게임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잘 모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모른다. 네, 어설프게 만약에 배워와서 네네네. 또는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을 평소에 즐겨 한다라고 했을 때 롤입니다.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그러면 네, 그 말 들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줄여서 롤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이건 이제 하죠. 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유저들이 굉장히 지금도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그렇죠. 가끔씩 전 세계 게임이면 동시간 접촉자 수가 400만 명입니다. 그 뭐 결승전 같은 거 하면 벌어질 때. 네, 결승전 같은 경우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으나 안 해본 걸 해봤다고 하면은 몇 가지만 던져보면 바로 교통이 나요. 그렇죠. 끝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면 이제 어떤 족이세요? 맞아요. 뭐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면 이제 네 끝나는 가지 거죠. 종족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고 다만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게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인정받는 취미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제 게임에 관련해서 부산에서 G스타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산 당시 서병수 시장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서 실제로 성남시에서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양 후보가 적어도 게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많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그리고 확률형 처음에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사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 뭐 그게 윤 후보가 모르게 나갔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 정정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이건 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뭐 공통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사기 전담 기관 만들고 또 e스포츠 지역 연구제도 도입하겠다. 네네. 이렇게 도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큰 산업이고 지금 네. 올해 지난번에 저희 스포츠 본부에서 들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네. 이제 이 올해 아시안 게임에는 e스포츠도 종목으로 들어가나 봐요. 네. 그럼 프로게이머도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서 네, 맞습니다. 금운동을 다툴 수 있는 우리나라는 뭐 게임 강국이기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창수 평론가님 가장 젊으시니까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이게 가장 그 힘든 질문인데 네네. 제가 게임을 평생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정치인이었으면은 뭐라도 배워서 엄청 열심히 했을 건데 제가 이제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정치인이었으면 했을 텐데. 뭐예요? 왜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하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해. 그 해당하는 민심을 읽기 위해서는 저는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은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총싸움 게임, FPS 네네네네.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을 많이 했는데 해당 게임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A로 시작하는 게임과 C로 네. 시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명한 요즘 탱크 광고 밀고 엄청 하는 해요. 네, 탱크 밀고 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 게임을 굉장히 즐겨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PC방에서 논문 쓰러가 있으면 밤새는데 방이 전방 수류탄 해서 맞습니다. 그 엄청 게임입니다. 시끄럽던 기억이 나요. 파이너 홀이라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안전한 답변이 있죠. 네. 뭡니까? 저는 아직도 테트리스예요. 시간이 나서 멍 때릴 때 하면 좋아요. 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단일화 문제, 지지율이 뭐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이제 야권 단일화가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지지율은 근데 윤 후보가 약간 그 이 하락세가 멈추고 네. 소폭 반등이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제 추위가 중요한데 추위가 중요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상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또는 이제 격차를 조금 벌리거나 또는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우세한 여론조사가 좀 많았으면 네.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향 추세였는데 이게 갑자기 갈등이 봉화되고 네. 그리고 뭐 일곱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네. 갈등이 봉합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이 상황이 거의 뭐 평행선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소폭 상향 추세도 조금 꺾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의 소폭 하향 추세도 꺾여서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안철수 후보는 금방 꺾이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 추세가 그러니까 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다시 빠져나온 윤석열 후보로 그냥 돌아갈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무응답 중으로 아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것인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좀 급격한 상승세는 이번 주에 멈추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올려놓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네. 조금 이제 버티면서 네. 관망세 참 어떻게 될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다시 양강 구도가 됐는데 네. 만약에 1강 2중 구도가 된다면 지난주 추세처럼 네. 그럼 이 단일화 화두는 불가피한 변수에서 상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선대위 이태규 총괄 선대 본부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여지를 얘기를 한 건데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단일화 원하신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후보인지 그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네네. 좀 여지를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1강 2중까지 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국민들의 특히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말은 둘이 합쳐서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정권 교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건데 하지만 그것도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 상승세를 그리면서 윤석열 후보랑 좀 붙어야 되는데 그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안철수 후보의 아침 강연을 좀 보면 네. 양당을 또 거듭 또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 하던 얘기죠. 기득권 여야, 그렇습니다. 거대 여야. 기득권 양당 해체한다? 폐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편이면은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비유까지 들면서 양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얘기한 신경제 이 비전 이게 5 전략이잖아요. 5 전략. 네. 코스피 지수 5천.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네. 또 세계 하나는 5위. G5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세계 5대 그런데 이게 내 공약을 베낀 거다. 짝퉁 5다.
내게 진짜 오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 11월 얘기한 게 뭐냐면 5개 추격자 기술을 만들고 5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서 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기억이 했는데 납니다. 지난해. 왜 그걸 베끼냐 이렇게 비판했고 또 여성 가족 폐지 7글자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 빼서 이거 없애겠다, 이거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구상을 밝혀서 서로 균형이 있고 빠진 게 없는지 국민께 설명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차별화를 하면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그런 전략을 좀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목소리 달라질 거니까 거기에 좀 호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오평론가님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이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 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네, 안철수 후보가 5555 공약을 네. 자신의 것을 베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였던 박진 후보도 555 공약. 5년 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G5 시대 개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하네요. 박진 5, 안철수 5, 이재명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이걸 대표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제대로 기억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다는 거고 국민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박진 후보의 이제 본 후보가 안 되니까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이 전략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려야 된다.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누구 거 베꼈느니 안 베꼈느니 여기저기 다 이렇게 오고 쓰면 하나도 그 사람의 대표성을 띌 수가 없고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본소득 네네. 뭐 이런 거는 명확한데 기본소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논쟁이 되지만 555를 하느냐 마느냐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555 전략을 오평론가님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5자는 무조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야 이상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제 이재명 후보도 질문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임기 5년 내에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빨리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비전과 목표다. 그래서 이제 공약이라기보단 비전과 목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여가부 폐지 탈모 공약 정도 말고는 정책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는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 그 신생아 월 100만 원 아동수당. 그거는 뭐 부모수 적극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적극 동의. 네, 그 정도 이제 정책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청취자분 조언 아시죠? 네. 당신부터 장가 가세요. 들으셨잖아요. 갑자기 또 입을 다물게 됐는데 이런 좋은 공약 대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안철수 후보가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받을 것이다. 양당에 안 맞으면. 네, 세종대왕이 나왔으면 지지율 1등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요. 세종대왕 비교는 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3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올게요. 교통정보센터에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정체가 다소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만 정체 남아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만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부근에서만 밀리고요. 논산 천안간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녹취록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요즘에 이제 이 사망 사건이 또 정치와 결부가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여야의 갈등도 유발되고 여기서 이제 추측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격돌들이 생겨나는데 또 최근에 그런 일이 한 2건 있었죠. 이 사망 사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박 기자님 전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모 씨인데 이 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신고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가 한 모텔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텔에서 이 씨가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고 또 CCTV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씨가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을 주고 또 주식 같은 뭐 그런 걸로 20억을 줬다. 이런 관련 녹취록을 확보를 해서 네. 이걸 친문 성향 단체라고 불려지는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씨도 뭐 수사를 검찰에서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씨에게 이재명 후보 변호인을 소개해줬던 사업가가 이 씨를 검찰에 맞고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네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아니 수임료 명목으로 3억을 주고 주식 뭐 20억어치를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재판하고 할 때 3억도 안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거짓말했다라고 수사를 의뢰한 거 고발한 거였거든요. 이 단체에서.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들 사안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련자들이 뭐 또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친문 성향 단체다라고 이제 박 기자님이 얘기를 하셔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SNS 보니까 이제 깨시연 이렇게 줄여서 많이 네. 부르던데 네.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진보 진영 내에서의 싸움 아닌가? 네. 친이재명 반이재명 싸움인가? 네. 근데 이 와중에 좀 이제 결부돼 있던 인물인가 하는 정도가 제가 아는 건데 오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시연이라고 이제 부르는 단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위성정당이 난립했을 때 정당에 등록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당에 등록도 했었고 비례대표사를 내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같으나 차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극명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후보자를 등록하기도 전에 현직이었던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비토하는 세력이었던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철저한 검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고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SNS에 글을 남겼거든요. 지금 뭐라고 썼나요? 사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분노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남겼어요. 지켜보고 분노하자. 이거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네네. 저는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합니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 이런 식의 내용을 4시간 전에 올렸는데 네. 이걸 이재명 후보가 답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놔야 되죠? 이걸 바꿔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으면 윤석열 네네.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부검을 하고 있으니까 고인이 왜 사망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혹은 먼저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혹 내용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아서 또 증명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네. 하니까 이것은 그럼 이제 공권력이 이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청취자분들도 저도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 이게 여야 정치권에서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 이준석 대표의 지켜보고 분노하자 이것도 좀 약간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진 시각으로 느껴지는데 네. 홍준표 의원은 또 죽어나갔다 이런 이제 글을 남기면서 이건 조금 네. 저는 논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야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오늘 속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여권의 입장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 숨진 이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 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마치 이걸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마타도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도 그 어떤 정치적 공세에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또 야당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정치권이 또 이렇게 되면은 네거티브성 네. 이제 이 서로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또 이게 뭐랄까요? 좀 속보로 나오는 사건 하나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시간은 짧게 남았습니다만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자, 먹는 치료제의 첫 도입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있네요. 네, 내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이 화이자 먹는 치료제 처음 도입이 된다라고 김 총리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13일 그러니까 내일 국내에 도착해서 하루 뒤인 금요일부터 바로 처방과 투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팍스로비드 이 초도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 의료 체계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김 총리는 사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먹는 백신 도입으로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또 긍정적인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아울러 이 방역위기 맞아서 한 달 정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여기에 힘입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징정돼가고 있는데 네. 또 의료 현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지만 위기는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설 연휴가 보름 뒤면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네. 오는 일요일이 1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의 또 거리 두기가 어떻게 될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 같은데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소폭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다시 4,000명대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병상 여유가 많이 생겨서 네. 큰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팍스로비드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중증화율 말씀하셨다시피 위중증 환자로 높아지거나 네. 사망 확률이 88%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서는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를 효율적으로 지금 만약에 2만 정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분량만큼은 재택에서도 마치 의료진이 있는 것처럼 중증화율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유효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정부가 조금 더 흔히 말하는 방역 단계를 느슨하게 풀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88%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2%의 부작용이나 또는 효험이 아무것도 없는 네네. 그것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끝난다면 네. 아마 정부가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2만 명분, 3만 명분, 2, 3만 회분 이렇게 네.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100만 명분 이상, 100만 회분 이상 계약이 됐다고 하고 화이자 외에도 이제 머크사에 또 이제 먹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북한이 극초음속 개발 1000명 1년 만에 대성공을 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참관을 했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전문가와 함께 시간을 잡아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4605님이 디저트송을 보내주셨어요.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마음도 심란한데 날도 너무 춥네요. 따뜻한 봄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자, 빨리 대선 지나가고 3월 9일 지나면 이제 봄이 오겠죠. 자, 제 책 받으실 분들은요 개별 문자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내 눈물은 올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희선 미움이 날 핥혀도 그리 깊은 사랑을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나는 해에 과거 했다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때에 과거를 했다는 뜻으로 오래 바라고 애써 한 일이 공교롭게도 방해를 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다른 뜻은 제가 한 일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무데도 흔적이 없으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핀잔 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는 뜻의 한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자화자찬인데요. 이 말은 원래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줄 때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만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떨 땐 낯뜨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공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공공자를 쓰는 것인데요.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이라는 뜻과 남의 공을 칭찬함,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쓰인 공치사는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혹한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해기차에 의해서 호남과 제주에 눈도 잦습니다. 현재 한파특보 내려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1.3도였고요. 내일은 영하 9도, 모레는 다시 영하 11도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등 영하 15도 이하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파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미 눈이 내려서 빙판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충청 이남은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충남 서부, 호남 서부 쪽에 3에서 최고 8cm, 그 밖에 충청 이남과 경기 남서부 곳곳으로 최대 5cm의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이나 풍랑 관련 특보가 일시 해제된 곳 있지만 이내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해안과 제주 위시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파도도 1.5에서 4m, 연일 높은 파도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일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는 최대 6m로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유입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8.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 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 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 사용에 들어갑니다. 방역당국이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용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안전진단을 마치고 약 13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38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9명. 자, 방역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방역 패스 실행을 두고 법원과 방역 당국의 팽팽한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감염병 전문가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방역 지표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요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인데 좀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가장 걱정했었던 중환자의 급증 상황하고요. 네. 병상 부족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의 이제 그 주간 평가를 보게 되면 이제 수도권은 보통,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낮음. 그래서 전국은 이제 보통 수준 정도까지는 이제 안정이 됐다. 병상 가동은 이제는 이제 뭐 환자가 집에서 대기한다든지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상 여유분이 좀 확보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에요. 전 세계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뭐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검출 비중이 4%에서 12.5%로 증가했다. 이 정도면 급증일 텐데 한 주 사이에 3배 검출률이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 이후에 오미크론이 유입돼서 그나마 이제 그 분율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속하고 있고요. 뭐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거의 일주일 사이에 500명대에서 8,0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네, 있고. 10배 이상이네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확진자 규모가 이제 지난달에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영국도 한 5배 이상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의 규모는 매우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좀 떨어져서 3,4천 명대인데 그렇다면 이제 10,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근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최근에 법원 판단이 말이죠. 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 카페, 독서실, 학원 여기는 방역 패스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인정은 하겠는데 방역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된다면
이제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시급성을 다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멈추고 또 법원의 판단 기다리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예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가처분 신청 인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시간 문제를 언급해 주셨어요. 항상 이런 대응에는 또 골든 타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론화를 또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또 절박한 말씀이라는 이해가 됩니다. 자,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게 매우 안타깝기는 하고요. 안타깝다. 네. 일단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못 얻었던 부분에 있어서야 정부나 전문가들도 반성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된 이유 자체 하나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요. 일단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 일단 두 번째는 미접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들 또 고려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백신 접종, 특히 지금은 3차 접종을 빨리 늘려야 되는 오미크론의 유입 전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방역 패스가 접종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20대 또 50대 접종률을 올리는 것 또한 이제 60대 이상의 3차 접종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 패스가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 때문에 무력화된다 그러면 방역의 정책에서 상당하게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역 패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접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다른 문제로 또 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네. 자, 교수님 SNS가 워낙 화제예요. 저도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코로나 일지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되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지친 심경 토로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고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를 이해시켜야 한다. 어찌 보면은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좀 이 법원의 방역 패스 공감대 혹은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판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문의까지 가르고 싶지는 않지만 문과적 사고는 SO와 노라는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럼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는 부분인데 모든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의학적 사실들은 가능성이 높다 적다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정치인들도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다 맞습니까? 보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들이 엉켜 있거든요. 방역 패스와 거리두기, 백신 접종 이거는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각각의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느 국가도 그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그게 다 같이 작용해야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제 지금의 유행 규모가 떨어지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사실은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고 사실 저나 방역을 담당하고 공무원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또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어떻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이제 극한 직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극한 직업이 되고 있다. 자, 이 지난 7일 법원이요, 이 방역 패스 이 국익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게 복지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나름 이제 준비를 했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원칙이라고 하는 방역 패스의 이제 공익성에 관한 부분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다. 예,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근데 그러면 효과가 어떤데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분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사실 어느 국가도 방역 패스가 효과가 몇 프로 이상 유행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데이터를 낸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 나오는 데이터들은 미접종자가 오히려 감염될 확률도 높고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남한테 전파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접종자도 보호하고 미접종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논문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답한 것은 충분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리된 이제 답변이었는데 오히려 법원이 좀 너무 이걸 단답식으로 결정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법원이 또 다른 방역 패스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또 이 인용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방역 패스 정책의 존폐가 좀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방역 패스가 무력화되기 시작하면 개별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다른 강화 조치들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을 제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미접종자가 하고 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감염 사람들이 높게 되면 그냥 거리두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단위 면적당의 숫자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적용이 되면 어떻든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상황에서는 방역 패스에 대한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들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네.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론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네요. 방역 패스가 무력화되면 오히려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지금 이제 뭐 그 업주들이나 또는 이용자들이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대목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듭니다. 자, 이제 대선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방이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 현 정부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 이 방역 패스를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시설별 환기 등급제 적용을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그럼 환기 등급제가 방역 패스보다 더 과학적인 대안인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별로 환기 등급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의견을 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맞아요. 네네. 그거는 저도 찬성하는 반대. 그렇지만 거리두기 도대체 9시 거리까지 했던 영업 제한이라든지 실제로 방역 패스가 효과가 없다라는 네네. 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네. 시행되고 나서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이제 듭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엔 적용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이런 거를 차단을 했을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다만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들이 일부 활동을 좀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회 필수 시설을 어느 국가나 막을 수는 없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다만 이런 시설들에서의 접촉을 최소화시켜서 사람들의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적으로라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옳지 않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은 적용하지만 이동권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아까 지금 사회 필수 시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오는 금요일까지 또 검토해서 발표해야 하잖아요. 네. 지금 거리두기가 16일까지 오는 일요일까지인데 일상 회복 전환은 아직 좀 시기상조로 보십니까? 일단 오미크론이 없다 그러면 조금씩 완화하죠. 점진적인 완화를 시도할 수는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자체가 뭐 언제든 지금 국내에 유입돼서 우세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약 3주 후면 설 명절이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한번 또 지켜보면서 금요일 결정 이후 다음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던 이상돈 전 의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헬마우스 임경빈 팩트체커 오늘도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하얘지신 것 같아요. 방송하느라고 햇빛을 못 봐가지고. 햇빛 못 보고 운동 못 하시고. 오늘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56일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한 달 반여 남았다. 자, 오늘 교수님과 남은 변수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선 D-56 교수님 지금 딱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가 네네네. 그게 뭐 결국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후보는 뭐 사실상 자기 지지층을 다져서 뭐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보 상태다. 지금 야권 단일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합쳐야 이기는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좀 다자구도가 되는 거죠. 양강구도가 깨지는 건가 아닌가. 자, 그런데 이게 이번 주는 약간 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주춤했다고 해요.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좀 화제가 된 게 있어서 교수님이 한번 여쭤볼게요. 느닷없는 이 멸공 논란 또는 멸콩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창피하죠. 뭐 그런 거나 하고 지난 한 달 전에 오셨을 때도 창피하다 그러셨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뭐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 겨우 듣고서 이렇게 하는지 좀 그러니까 부끄럽죠. 이게 해도 보수에 무슨 득이 없지 않나요? 없죠. 네. 그리고서 이제 뭐 심지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때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그 전방에 육군 부대 가보면 큰 돌에다가 멸공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연상하니까 꼭 느닷없이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 들죠. 통상적인 사회에서 멸공이란 말 씁니까? 안 쓰죠. 어디서 그런 걸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냥 주워 듣고 와서 떠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주워 듣고 이게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따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일명 이제 2차 봉합을 한 이후에 의총에서 좀 젊은 참모들이 이제 선거 운동에 좀 전방에 서고 있다. 그래서 좀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은 단문으로 된 메시지를 내거나 뭐 이번에 이제 소위 그 멸콩 해시태그 논란도 결국 이제 젊은 참모들한테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30 지지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으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난 잘 모르겠어 도대체. 난 뭐 내 상식으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는 거 뭐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젊은 층에 소구되는 효과도 별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걸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후보가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나 그러지 않아요. 제일 궁금한 잠깐 이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게 동인이지. 나는 뭐 저건 뭐 오히려 저런 거 해서 뭐 사람을 우습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사실상 굉장히 뭐 그 조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그 중심이 좀 부족한 거죠. 자기 철학이 부족한 거지 뭐. 후보 스스로 이런 이제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는 철학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번 세기도 아니고 지난 세기에 좀 이제 우리 권위주의 정권 이런 얘기 할 때도 반공이 국신이 아니냐 이걸 갖고 국회에서 싸운 적은 있어요. 그런데 멸공 등장하고 이런 적은 정말 선거에서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한 달 전과 똑같은 말씀이 보수 입장에선 이게 부끄럽고 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구도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 심리가 이게 흔히 과반 50% 선이 무너졌다. 이런 또 여론조사도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또 교체 심리가 무뎌진 게 아니라 답변도가 떨어진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 뭐 50%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현 정권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유보한 거지. 거기는 아무래도 좀 윤석열 후보가 좀
대통령감으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유보하거나 이게 좀 그런데 좀 이건 뭐 바꾼다고 잘 되겠냐. 뭐 이런 심리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교수님 입장에서 좀 부끄럽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샤이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그럼 명확하게 정권 교체 심리가 무너졌다고 보시진 않는다.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 미만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박스권으로 보십니까? 네, 근데 지금 양자구도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까지 지금 10%를 돌파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40%를 넘게 되면 당선권이죠. 오히려 양자도 아니고. 그 2012년에 제 기억도 그 박근혜 후보가 그 4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의 특성상 40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다 좀 어렵죠. 완전히 양강 구도라면 모르지만. 네, 그렇죠. 그거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3자 구도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단일화가 돼서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로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48% 득표했으니까 양쪽 다 많이 득표한 거였습니다. 양자 구도일 땐 그렇지만 지금 다자 구도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자, 정권 교체 심리는 살아있다.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40% 미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번 주 들어와서 하락세가 좀 멈추고 반등이 있다 하고 이준석 대표는 20대 지지율이 이틀 만에 돌아왔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하락세 멈췄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멈췄다고 보죠. 뭐 조금 반등하는 뭐 이런 모습인데 그건 뭐 20대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보다도 이른바 그 보수 언론 뭐 쉽게 얘기해서 조중동이 이게 정리를 한 거죠. 제가 보면은 이른바 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 여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오히려 지지층의 여론을 따라가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쪽의 언론들이 또 이끌고 가죠. 이끌고 간다. 상황을 정리해 준다. 이번에도 그 당 혼란할 때 보면은 그냥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난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이게 봉합을 하고 수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게 우리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정리해주고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정권 교체 여론은 여전히 이제 50%를 넘나드는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어느 정도 좀 정체 상태고 반대로 최근에 이제 양자 대결을 붙이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여론조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뭐 지금 그게 뭐 여러 번 들어본 얘기잖아요. 2012년에도 기시감이 있으시다. 2012년에도 박근혜 캠프에서도 안철수가 후보가 되면 정말 어렵다. 뭐 그랬는데 내가 그때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2017년에도 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은 안철수 단일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근데 내가 보기에 또 새누리당이 그 당 이름이 그때 바뀌었죠. 자유한국당이 뭐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 당이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질 땅이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큰 정당 뿌리 깊은 정당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고. 이름은 바뀌지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워낙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요. 자, 선거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 이야기가 됩니다. 민주당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일련의 김건희 그 상황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을 또 뭐 선제 공격론이라든가 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미리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떤 발언들 또 국민을 뭔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 빠져나갔던 지지율이 완전히 다 돌아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은 그것도 또 조금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뭐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지만, 예. 그렇지 않을까. 아, 그럴 거라고 보신다는 네. 거죠. 자, 이게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녹취 공개.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던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아내 리스크,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라서 이번에 혹시 뭐 녹취가 공개되고 나면 이게 7시간짜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영향이 좀 있으려나요? 저는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게 없다고 봐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은가. 배우자 리스크는 반영돼 있다. 요새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 거는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저거 틀어봤자 네. 그 뭐 들을 필요가 없는 이재명 지지자들만 듣고 좋아할 거라고 윤 지지자는 아예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먹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별로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보수 고정층이 보는 신문과 그다음 유튜브 이게 안 다르잖아. 그건 몰라. 있는 상태. 몰라.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진영 논리로 딱 양분돼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미 좀 그래서 지지도가 빠진 거잖아요. 네, 뭐 더 이상 빠질 거나 없다고 봐요. 소수 중도에게 영향이 있는데 이미 반영됐다. 이미 뭐 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맥없이 좀 올라간 거죠. 그런 것들. 그럼 이제 그럼 혹시 김건희 씨의 추가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려나요?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게 하겠지만은 뭐 지금 이렇게 이미 올라갔잖아요. 이미 충분히 올라갔다. 그런 거 이미 상당히 나는 그 이재명 후보 대장동과 그 뭐 몇몇 사람 극단적 선택한 거 이런 것도 이미 반영이 됐고 이것도 뭐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뭐 좀 또 그래서 지금 피장파장 이런 거 다 돼버렸어요. 피장파장. 구도에는 대세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뭐 있지만. 결정적인 이런 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양쪽에 다 이런 게 나오니까 뭐 크게 뭐 난 별로 별로 영향이 있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흔히 윤석열 후보가 사면 초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세 가지 큰 리스크가 하나는 이제 선대위 내부 내홍인데 이건 일단 지금은 이제 잠재워졌고요. 그렇죠. 배우자 리스크는 이미 뭐 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는 이제 본인의 자질 문제라든가 이제 말실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박영선 위원장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문제 언급하면서 선제 타격 이건 조금 국민들이 놀랄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말실수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선제 타격 그때 이제 누가 적어준 거를 읽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참모가. 그 선제 타격은 그렇게 말하기 이렇게 무슨 대선 후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좁은 의미의 선제 타격은 영어로 프리엠프티브 어택이라서 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 급박하게 보인 경우에 우리가 먼저 치는 겁니다.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고 이건 우리나라 작전 계획에도 너무 당연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저기 이제 북한이 자꾸만 핵을 뭐 주물럭거리고 만들고 하니까 저걸 그런 우리한테 긴급한 위협이 있는 걸 기대지 말고 차제 미래의 위협. 현재 때려버리자 뭐 이런 건데 그런 의미로 말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리스크가 커지는데 조금 이게 다른 문제의 경우가 다른 문제고 그거는 좀 상당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클린턴 대통령 초기에 이제 북한 영변을 갖다가 폭격까지 거론했는데 그때 이제 소말리아에서 블랙호크 다운 그거 생겨서 클린턴이 그냥 완전히 놀래가지고서 그냥 간단히가 쫄아들어서 포기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 조치 한 번은 못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라크 핵시설 공습하죠. 기가 막힌 네. 그건 뭐 인류 역사의 그 공군 역사의 길이나물.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타국 영토에 들어가서 한참 비행을 했더라고요. 프리엠티브 그냥 네. 타겟 아닙니까? 그 장거리 대단한 건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성공적인 그게 이제 프리엠티브 어택으로서 성공작이죠. 근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까지 알고서 얘기를 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약간 멸공논란 얘기하지. 그게 나도 이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생각보다 큰 문제야. 큰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좀 급하게 나왔었던 뉴스가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제 변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제 사안인데 초기 제보자가 사망했다. 이 녹취 파일을 이제 초기 제보자로 꼽히는 뭐 이병철 씨라는 분이 오늘 오전에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갈려 있긴 합니다. 이 제보자라는 분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녹취를 할 때 애초에 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증언을 좀 일부러 끌어내려고 했었다라는 뭐 지적도 있었고 여당 쪽에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선임 요건을 이제 부풀려서 중간에 이제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부풀렸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안이 계속 연달아서 터지는 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이제 소위 자살 사건이 이제 연속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부담이죠. 여하튼간에 그 후보가 관련된 지금 이 사람은 후보 관련된 안 되는지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저 성남시 관련된 공무원 두 사람이 했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지금 개인과 주변이 이게 뭐 좀 전혀 없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양쪽에서 다. 양쪽 다. 네. 그래서 양쪽에 다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상 이게 그런 것이 이게 크게 뭐 앞으로의 영향을 주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양쪽에 모두 이미 반영된 악재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뭐. 대장동 의혹 전반, 배우자 리스크 전반은 현재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 선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자살이라는 표현 언급하셔서 일부에서 저희가 부검 중이고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거 좀 유서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게 모텔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다. 3개월 오전에. 정도. 네. 그러니까 거기가 숙소인 셈인데 어떻게 된 정황인지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토론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향후 있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슈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다. 근데 토론회 자체를 놓고도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새해 들어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는 했는데 자, 이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한다. 토론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좀 변수가 되긴 되겠죠. 되는데 이미 토론을 너무 많이 해서 각각 요번 선거처럼 토론 많이 하는 경우 봤습니까? 경선부터 해서 지긋지긋하게 토론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이게 한번 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 뭐 윤석열 더해서 안철수 이 3자 토론은 좀 직접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남아 있잖아요. 선거 기간 3번 있습니다. 그거 나는 뭐 그거 정도 하면 충분한 거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앞에까지 하려면 그건 또 뭐냐 말이야. 그리고 난 더 중요한 것은 후보들이 좀 자기 어떤 얘기 같다 하고 그 또 기자나 그런 보도진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굉장히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난이 잘못된 거로 봐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1분 1답 정도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훨씬 더 좀 일상적인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일반적인 질의응답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후보들의 소견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 자,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번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좀 일장춘몽같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센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양비론 많이 할 겁니다 보면은. 예, 뭐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이런 사람들 나한테 와라 또 그러니까 결국 양비론 기반의 안티 정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지지율 빠질 겁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는데 사실 아니나 다를까 양비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야 기득권 양당 다 문제다. 이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안 후보와 뭐 정당도 같이 하셨었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말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라는 게 좀 그 정치적 세력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네네네. 이렇게 단기 필마처럼 한다는 것은 그 뒷심이 좀 딸리게 돼 있고. 그 지난번 2017년 선거 때도 그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30몇 석에 있는 국민의당을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의원들하고 완전히 겉돌아 버렸다고. 그래서 마지막 판에 가서는 그냥 뭐 선거운동을 사실상 뭐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좀 비유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시작은 미미하되 끝은 창대한다. 유명한 얘기죠. 시작은 창대하되 끝이 미미한 게 늘 그 안철수 정치야. 지금까지 행보였고 이번에는 이제 두 후보가 좀 여러 가지 결정도 많고 하니까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뜻밖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뛴 측면이 있는데 과연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또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죠. 단일화 구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이 교수님께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인 것은 좀 굳혀가는가 싶은 시기긴 한데요. 10%일 때와 10% 중반 한 15%일 때와 20% 내외 육박할 때 좀 시나리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승리를 굳힐 것 같으면은 정말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정말 10% 정도로 묶어놔야만 그 3자 구도에서도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뜻밖의 뭐 다른 변수로 20%까지 되면은 그래서 3자 구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정 지지층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그러는데 사실상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제일 박근혜도 이기고 2017년에 문재인도 이겼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 다 안 되잖아. 네네네. 그 당시에 만약에 안철수로 됐더라면 이겼을 텐데 어차피 안 됐더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옆으로 볼 때 그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 그 가설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012년 같으면 문재인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고 2017년에는 이제 탄핵 후기 때문에 여권이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뭐 뒤늦게 그만큼 2등한 게 대단한 역시 그 오래된 정당의 저력이죠. 그게. 고정적인 지지층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3자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합쳐내는 문제인데 거기서 한번 좀 고정 지지층들은 기억하는 게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했느냐. 당 대표급 안철수 후보거든.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 박근혜 지금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들은 다 뇌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 아니냐. 근데 TK에 가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이야기하고 TK 지지를 보면 그거는 이제 감안해 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렇게 해서 하느냐.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복수 정치 아닙니까? 이게. 복수의 정치다. 그러니까 복수를 할 만한 사람이고 한철수는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뭘 할지도 알 수가 없다. 그거 믿을 수가 없다. 네, 도대체. 네. 믿을 수 없다. 그 뭐 한동안은 그냥 그 어록도 많다고 자기는 뭐 박근혜 일당을 뭐 타도하기 위해 내 몸을 바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그쪽에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고정 보수층, 특히 영남 보수층이 과연 안철수 후보를 믿겠느냐 이런 오늘 것이 좀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 말씀 오늘은 좀 특이하게 들은 것이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하고 앞장섰던 것은 정당 대표 중에는 안철수 후보니 네,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보수 야권 단일화의 단일 후보로 나가긴 어렵다. 보수 지지층의 정서에 따른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는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로 됐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또 무르익나 한 건데 교수님은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 뭐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못될 상황이라고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후보가 안 되면 그럴 상황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지 않다. 그 단일화 두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양쪽이 이를테면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좀 맞춰봐야 될 텐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 본부가 전환된 이후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반페미니즘적인 정책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쪽에서는 거의 이제 타협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잘 협의가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까요? 협상이 시작할 수는 있을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단일화 먼저 하자고 내 손 내미는 측이 그건 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단기 필마로 이게 여론의 지지를 타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뒷심 있게 가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이게 도대체 두 사람 이게 뭐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반사작용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근데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은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를 뭐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정이다. 과정. 과정이다. 지켜봐야 한다. 자, 안철수 후보 최측근인 뭐 이태규 의원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것을 민주당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 최근에 SNS가 화제예요. 이 교수님. 안철수 후보와 차 한 잔 마셔보지 않은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 떠든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새로운 안철수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뭐 그리고 2017년에도 국민의당 의원들 이렇게 됐지만 뭐 그렇게 후보하고 소통이 없이 혼자 선거운동했기 때문에 뭐 누가 있으나 그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과 같이 하는 거 대화 뭐 그게 잘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지금 보면 안철수 이제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니까 뭐 공약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양당 비판도 하고 또 이제 당내 문제 뭐 합당 단일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주로 권은희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 당과 지금 안철수 후보도 좀 유기적인 결합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지금은요 당도 뭐 지금 뭐 의원이 지금 뭐 2명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좀 반사작용으로 좀 지지도가 높은 것이고 여기서 더 이렇게 비약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난 좀 희박하다고 봐요. 가면 갈수록 그 결국에 우리가 선거 지켜보면은 그 세력과 세력이거든요. 항상.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인물의 바람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인물은 새로운 인물은 아니고 우리가 또 잘 알아오는. 그렇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단일화 가지고 10년 동안 했잖아요. 10년. 단일화로 10년. 잔악계나 단일화 뭐야. 잔악계나 단일화 구호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교수님의 오늘 예언 같은 예견 저희가 어느 정도 흐름이 맞아가나 지켜볼게요. 자, 이상돈 전 의원, 임경빈 작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깜짝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유롭게 드시고 싶은 거 사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죠. 자,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또 5분을 더 저희가 선정해서 저의 사인이 들어간 신간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개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대선 후보들이 사실은 또 다 법조인이에요. 이 여야 유력 주자들은 형사사법정책 공약도 있는데 공권력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시민 보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자, 경찰과 관련된 수사권 공약을 좀 비교 분석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식 발표가 된 건 아닌데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 입장들이 좀 정리는 되죠. 예. 뭐 이재명 후보는 뭐 관훈 토론회 그리고 공약 발표 그리고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본인의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네네. 윤석열 후보께서는 꼭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히 그걸 지적한 건 아닌데 여러 이제 문답 과정에서 이런 여러 얘기를 하셨고 안철수 후보는 직접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아직 좀 미약하지만은 기존 것을 좀 유지하는 형태. 네네. 조금 아직 구체화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진보 진영에 뭐 이렇게 좀 사이다 이렇게 불려온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또 많이 냈던 것 같고 과거에 또 참 이 절묘하게도 이번 야권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는 또 바로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 그러면 공수처,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기조를 완수한다. 완수한다. 지금은 다소 미흡하다. 미완이다. 그런데 이제 주로 주도하시는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기소청, 수사청. 그 얘기 기소청 했죠. 뭐 이런 쪽으로도 하지만 사실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속도 조절론자들은 조홍천 의원 같은 형태로 약간 중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묘하게 좀 절충한 형태에서 공수처를 더 안정화시키고 검찰개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검찰개혁.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 네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계신 걸로 본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완급 조정에 들어갔지만 이제 강한 검찰개혁주의자들은 민주당 내에서 아직도 수사청, 기소청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더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중간에 또 약간 완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완급, 완충 조절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어쨌든 이제 추진해 나간다. 조금 더 나가자 이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있잖아요. 예.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경찰에게 이제 이관된 건데 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좀 또렷하게 나온 게 있나요? 원래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찬성 입장이십니다. 원래는 완전 분리. 주로 이제 약간 좀 강경파 쪽에 더 손을 더 들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로 향후 이관해야 한다. 그렇죠. 네네. 지금은 일종의 중간 정도의 어떤 단계다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안착된 뒤에
그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죠. 그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당장은 좀 힘들지 않느냐. 요런.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의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위해서 독일식 기소법정주의 본인이 또 변호사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쪽.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 같은 지금 제도 하에서 조금 더 나가서 보완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이 주요 방향 되겠습니다. 야, 이게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거 보는데요. 연방검사, 이 검찰청장이나 검사장 이 막 선출직이잖아요. 지방검사장이 선출직이죠. 네. 네.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선출직을 도입하자? 아마 여권의 주요한 의원들은 박주민 의원, 김영민 의원 등 그쪽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아마 만약에 집권하게 되신다면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야, 그럼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별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 남부 검사장 하면 거기에 관할 관할 지역에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딱 그 이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도 하고 교육감은 임명직이기도 했고 선출직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선출직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 뭐 이제 반문 다 모여라 이런 입장이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주장인데 그럼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요? 사실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의한 사찰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통신조회 터졌죠. 그런데 문제는 딱히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한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지금 폐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김종인 금태섭 라인에서는 공수처 폐지 쪽이었었는데 권성동 장제원 라인 쪽은 오히려 지금 그 얘기는 없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잘 드는 칼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면 불리하지만 통신조회 막 당하고. 본인이 집권하면 이게 잘 드는 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말씀 전혀 없으십니다. 일단은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추정이지만 제 추정입니다. 뭐 이제 부정적인 언급이 의외로 없다. 근데 금태섭 의원은 분명히 공수처 폐지 쪽이셨는데 같은 당인데도. 근데 이제 검찰 출신 공선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글쎄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명확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말씀하지 않고 다만 제도적인 거는 민정수석실 폐지 정도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에서는 없애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뭐 격하게 좀 이제 분노하긴 했어요. 이 게슈타포 같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제도나 기구에 대해서는 폐지론을 얘기한 바는 없다.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보니까 묘하네요. 그렇죠. 이게 배 프로파일러의 추정은 검찰이 장검이라면 공수처는 단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이십니다. 지켜봐야죠. 자, 윤석열 후보는 또 다른 방안, 이 민정수석실 폐지. 이거는 명분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의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건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느냐.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권을. 그럼 그 검찰권의 혁명의 도구에 가장 먼저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이번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니까. 그랬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화된 바는 왜냐하면 다만 이제 그 방안으로서 성형금융 수사나 인적 쇄신을 강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폐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법무부 장관 이러는 쪽이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폐지는 주장했는데 그 다음에 대안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잖아요, 검찰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좀 지켜볼 문제고요. 자,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습니다. 이 기억이 지난해인데 구체적으로 좀 이 범죄와의 전쟁 내용이 좀 다듬어져 나온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20년 검사 생활을 통해서 안전 전문가, 국민 안전 전문가로서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제는 총체적으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춰서 흉악범죄의 전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건데 제도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걸 선포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구체적이진 않다. 다만 어쨌든 좀 치안을 안전하게 하겠다. 그렇죠. 본인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또 경력을 좀 부각시키는 쪽으로 전문성을 내세운 거라고 보고요. 자, 요즘에 3강 구도가 과연 될 것인가? 아까 이상돈 교수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올라온 안철수 후보 명확하게 공약을 냈다고 말씀하셨죠?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셨고요. 공수처 폐지다? 그러니까 약간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양쪽 입장이. 완전히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이제 기소권에 검찰이 갔는데 다만 지금 정부하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존치하는 방향, 옛날 방향으로. 수사 지휘권은.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양쪽을 절충하는 방향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묘하네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경찰, 기소는 다 검찰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두는 것은 과거의 방식을 다시 끌어다 적용하는. 그런데 공수처는 폐지. 공수처는 폐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세 개를 쭉 듣고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좀 모르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누굴 편을 들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을 사리십니다. 전문성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분들이요. 3500-7412